외교 통일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창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창 토크. 오늘도 종이 없는 가운데 창으로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코리아 연구원 김창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좌석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좁아졌죠, 네. 느낌이. 그리고 또 종이 없으니까 종 자리는 아예 치워버렸네요. 아, 종 쳤어. 종 치웠어. 네. 대신에 그 네. 테이블 위에 한가득 많죠. 꽃주문닷컴 1544-6430 마카산삼 녹용 신제품 나왔거든요. 여러분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녹용 꼭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풍모양꼬치. 우리 풍모양꼬치 가서 양고기 한번 먹어야 되는데. 네, 조만간 한번 가시죠. 좋습니다. 제가 회식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들어올 때 이렇게 테이블 위에 꽃이 놓여 있어가지고 네. 야 그동안에 네. 책상 위에 꽃도 하나 놓여 있지 않고 네. 좀 삭막해서 네. 좀 장식을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꽃을 얹어왔죠. 아니, PPL이야. 네, 정말 꽃주문닷컴 사장님 감사드려요. 정말 불경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 국민들이 꽃 한 송이 살 마음의 여유가 없이 정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다 정말 김군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그 대한 언론 팟짱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응원해 주시느라고 이렇게 광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한네이처 사장님 정말 너무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지금도 제 차가 병원에 있어요. 이제 아직 이제 곧 퇴원할 텐데요. 근데 꽃 한 송이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편하게 위로를 해주는지 제가 느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 그럴까요? 조금 알아서 탈인데요. 병원에는 화분이나 꽃을 가져오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알레르기 때문에. 알레르기, 꽃가루가 네, 있고 맞아요. 화분에는 일단 흙이 있기 네. 때문에 어떤 세균 같은 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저 병원에 있어도 또 제가 보호자인데 네. 또 뭐 꽃을 사들고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 아들이 꽃을 한번 가지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울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 후배가 또 네. 꽃을 들고 문병을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너무 좋아하면서 저를 이제 또 타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 한 송이 안 사왔다고. 꽃 대신 주스 갈아가잖아. 근데 꽃이 그렇게 그래요. 사람들의 맞아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나 봐요. 행복하게 해주죠. 예. 그 순간 정말 꽃을 받으면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너무 훈훈해지죠. 꽃 받고 싶다. 그래? 저는 앞으로 그러면은 꽃 받는 것보다는 꽃 주는 남자가 돼야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주는 훈훈하게. 남자. 예. 멋져요. 그래서 아니 정말 그 백남기 농민 네. 그 쾌유기원을 위한 그 민중 총궐기 대회가 또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 굉장히 살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물대포 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 꽃을 한 송이씩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폴리스 라인 대신에 본인들이 그 시민들을 지키겠다면서 이제 꽃을 한 송이 들고 쫙 섰는데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찌됐든 문재인 대표를 필두로 해가지고 의원단이 쫙 서 있으니까 경찰이 물러서더군요. 그러니까 꽃이 폭력을 뒤로 물리는 큰 힘을 갖고 있더군요. 맞아요. 저는 그 자리에 정말 많은 거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꽃주문닷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벌써 막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종창 아니고 창만 나왔네. 김종대 요즘 종소리 나게 바쁨. 종소리 나. 김종대 의원님하고 친한 분인가 봐요. 그리고 SJ111223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전국구에서 많이 당하시던데. 전국구에 출연하세요? 가끔 출연하는데 네. 전국구 들으셨나 보군요. 네. 뭐 당했다기보다도요. 네. 제가 관대한 아량을 베풀고 있는 거죠. 전국구에 가서. 그래요? 정봉주 의원 이제 이번 주에 나올 건데. 그래요? 네, 팟짱에. 네. 네. 그 내가 한번 나가야지. 팟짱이 요새 순위가 떨어져서 내가 한번 나가야지. 그 5만 덩어리. 그 제가 이제 전국구에서 이렇게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은 네. 정봉주는 자기가 조금
제 생각입니다. 네. 자기가 조금 이야기하다 궁지에 몰렸다 싶으면은 제 남을 약점을 짓지. 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봉주 의원의 주특기예요. 그럴 때 굴하면 안 돼. 그때 반격을 해야 돼요. 아 그럼 또 깨갱해요. 아 정봉주 의원 이러다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바빠서 보겠어요. 대인 바빠서 베이기즈를.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네. 팥장 많이 들어요. 그래요? 정보가 있다고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구나. 네. 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대인 배기질이 있는지. 아니 맞아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그 정봉주 정옥구에 출연했어요. 네. 그랬더니 또 저를 갈구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가 팟짱을 들었는데 네. 팟짱에서는 우리 김창수 박사 버벅버벅 되더니 여기 나오니까 막 신나가지고 잘하네 막 이런 식으로. 그건 저를 디스하는 거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정봉주 의원 목요일 날 나오시는데요. 예고 방송까지 하게 되네. 여하튼 지금 그 김종대 의원님은 바쁜 가운데 안 나오셨지만 그래도 오늘 국회 개원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저희가 못 모신 것 같고요. 아마 수요일 날 김종대 의원 나오실 텐데요. 박근혜 대통령 오늘 국회 개원 연설을 하십니다. 시정 연설 듣고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국회 연설을 하게 된 건데요. 키워드가 있어요. 협치와 소통이래요. 협치와 소통. 협치와 소통. 박근혜 대통령이 내거는 협치와 소통에 대한 김창수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상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협치의 반대가 통치인데, 그러니까 협치라는 것은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나의 부족함을 알고 다른 사람, 다른 세력들과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정 과정을 공유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참여를 보장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협치죠. 통치하는 건 정반대죠.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다른 사람의 참여를 배제하고 결정 과정을 공유하지 않고 나 혼자 결정하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무능하고 못 믿으니까. 네. 내가 제일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국회는 허구한 날 말싸움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통치를 하는 거죠. 안 믿고 나 혼자 하는 것. 이게 이제 협치와 정반대되는 게 통치죠. 그리고 소통과 또 제일 반대되는 게 불통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워낙 임기 내내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한다고 한 게 뭐였냐면은 국무회의 하기 전에 국무위원들과 함께 티타임 하는 거, 네. 차 마시면서 그거를 언론에 공개해가지고 이게 소통이라고 하는 거. 겨우 하는 게 그 정도인데 그걸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또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때 잠깐 반짝 한번. 텔레비전에 나올 때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어떤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원 연설에서 소통과 협치를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키워드라고 청와대에서 말했잖아요. 근데 그 협치와 소통의 정반대 어떤 통치와 불통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또는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몇 년 동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갑자기 협치와 소통을 한다 그러니까 네. 이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첫째는 그동안에 해왔던 모습들을 완전히 환골탈태, 개과천선해서 완전히 환골탈태해서 정말로 협치와 소통으로 그렇게 나오려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에 작심하신 건가? 아니면 두 번째로는 역시 일종의 어떻게 본다면은 그 청와대 참모들의 어떤 현란한 말장난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후자의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전자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후자로 본다면은 그 어떤 거냐면은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 됐지 않습니까? 네. 4.13 총선에서 민심의 어떤 심판이 여소야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청와대가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조금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을 돌파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냥 협치와 소통이라는 포장지를 하나 만든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전자이길 바랍니다. 근데 조금 이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연설을 들어보면은 전자인지 후자인지 판단할 수 있겠죠. 내기 아까 내기. 근데 아마 청취자들께서는 또 우리 김종대 의원 옆에 있었으면 틀림없이 또 제가 전자를 이야기하는 순간 이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김은봉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어요. 협치라 쓰고 통치라 말한다. 아니 그 사실 청와대 관계자가 어제 언론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첫 번째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이번엔 직접 쓰는 글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 정확하게 모른다. 키워드는 안다. 협치와 소통이라는 정도만 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go together. 함께 갑시다 이거라는 거예요. Go together 얘기하니까 갑자기 세준이 아빠 리포트 대사 괜찮죠? 그래서 잘 지내시나요? 그 지난 주말에 열린 그 저기 뭐야 성소수자 그 퀴어 문화 축제도 나오셨더라고요. 거기 또 네, 거기는 미국 정부가 예, 퀴어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나름대로 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진보적인 것 중에 하나로서 이제 이른바 그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 진보는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바마 정부가 임기 동안에 그걸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대사니까 한국에 와서도 그런 성소수자 축제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나라 그 수구 세력들이 그걸 한번 좀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질지. 저 그날 광화문에 있었는데요. 그 이제 퀴어 문화 축제하고 길 건너 대한문 근처에서는 이제 기독교 목사님 등이 해서 이제 반대 시위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도 다 지나가고 이러는 데인데 그 뭡니까 이제 손팻말 너무 막 자극적인 뭐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좀 불편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렇게까지 반대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나? 여튼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핵심은 Go together? Go together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Go together의 그 논지에 충실하고 있냐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5.13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이제 협치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5.18 기념곡 니무리안 행진곡 그 재창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런 등등의 이제 요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합창으로 결정을 내렸고 그 문제가 됐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 문제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상설 청문회법 막판에 그 정의화 의장이 내놨지만 결국은 안 돼 하고 그냥 슝 아프리카로 고고싱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협치의 태도냐 이런 그 논란도 있거든요. 원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금방 우리 그 시청자 한 분께서 말은 협치, 실제는 뭐 통치 뭐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다셨잖아요. 네, 뭐 그게 지금 전형적으로 그 이 청취자 여러분께 달아준 그 댓글을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했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니몰리안 행진곡 재창 문제나 그리고 국회에서 상시청문회법이나 이런 게 그 본질을 가지고 본다면은 매우 심각하거나 이 정부에서 길을 쓰고 막아야 될 그런 사안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상시청문회법은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상시청문회법을 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 속에서 상시청문회에 준하는 그런 국회 운영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굳이 상시청문회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논쟁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런 의도들을 잘 간파했죠. 그래서 만약에 상시청문회법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또 뭐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막 이렇게 이제 어떤 아주 강력한 어떤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봐라 국회는 사사건건 말꼬리만 잡고 반대만 하고 정부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붙잡는 바짓가랑이 붙잡는 세력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논쟁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어떤 이 실질적으로 어떤 수구 보수 세력들을 이렇게 결집시켜 나가고 국회는 무능한 그런 집단이다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계략이었던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이제 좀 초연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말로는 협치를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상
소수로 몰려있다는 다수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이것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꾸 논쟁을 만들어내고 국회는 무능하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청와대의 행보로서 엿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는 협치를 이야기하지만은 그건 협치가 아니라 여전히 통치의 관행에서 또는 통치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봐야겠죠. 네, 제가 요새 국회에 가면 의원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새누리당이 아직 본인들이 소라는 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 우리가 대고 저쪽이 소거든. 야당 정치인들이 이게 농반 진반으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4.13 총선 결과에 대해서 아직 수용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임위 배분도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가 돌아가면 그제서야 느끼시려나? 아직은 좀 못 느끼시는 듯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2012년 대선에 당선됐던 그때 그 마음으로 100% 대한민국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라고 얘기했던 바대로 그 약속을 보편적 복지와 정말 그 경제 민주화를 이룬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네. 다들 박수치고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고 내 뜻대로만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협치가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의 통치, 불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협치나 이런 거는 또는 이제 다른 의미에서 야권의 입장에서는 네. 이제 야권 연대, 예를 들면 이제 연합 정치 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협치나 또는 야권 연대나 또는 연합 정치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성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이나 네. 어떤 국민의당하고 야권 연대를 한다. 또 반대로 또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야권 연대를 한다. 그랬을 때 그 바탕이 되는 것, 그 기본이 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성찰이거든요. 그리고 현대 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세력, 어느 한 사람의 힘만을 가지고는 이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현대 사회에 대한 진단. 이런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성찰을 통해 가지고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네. 복잡해진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수 없다는 이런 각성이 있었을 때 야권 연대를 한달까 또는 반대로 협치 같은 것도 그런 게 네. 있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청와대가 과연 이 복합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을 자기 혼자의 힘으로 풀기 어렵다고 그래서 야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또는 청와대가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어떤 도움과 타인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성찰을 하고 있는지에 네.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던져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문을 던지면 당연히 청취자분들께서는 무슨 소리야, 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그럴 거 지금 아니겠습니까? 들어왔어요. 김용호님께서 지난 3년을 보고도 아직도 협치를 기대합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협치를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뭐 이렇게 이제 이미 볼장 다 왔는데 뭘 더 기대를 해 이런 입장을 주셨는데요. 참 그 걱정입니다.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프랑스 순방 다녀오셔서 지난주 휴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휴식할 때냐 이제 이런 비판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물론 이제 링거 투혼 하시느라고 힘드셨을 줄은 알지만 지금 워낙 현안이 산적하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구조조정 문제 같은 경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지금 장기 침체 국면이거든요. 경제 불황 너무 심각하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뭐 그 어버이연합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따져봐야 돼요. 대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동원을 한 것인지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알아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그 김창수 원장님은 외교 전문가, 통일 전문가, 국방 전문가시니까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프리카 순방 외교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늦었지만 간단하게라도 가는 데마다 북핵 문제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어떤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일단 정책에 있어서 최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순방 외교는 외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그 일정이 이렇게 아주 복잡하고 장시간 장거리를 또 순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그런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대개 보면 어느 대통령이든지 간에 네. 순방을 나갔다가 들어오시면은 그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줍니다.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지도가 올라가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적이죠.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순방하고 네, 오시면 네. 그냥 지지도 팍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자주 나가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간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순방 외교에 대해서 불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잠깐 좀 밖에 나가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피해 있는 거 아니냐. 예, 좀 비판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돌이켜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월호 끝나고 나가지고도 박근혜 대통령이 느닷없이 아랍에미레이트에 가가지고 왕세자도 못 만나고 오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외교를 할 때 동아시아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동아시아는 정말로 그동안 우리가 염려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 지금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국민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어떤 경제도 있는데 네. 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대체 한국이 어디로 가는 건가? 네. 한국 외교가 방향은 제대로 잡고 있나? 한국 외교가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방향을 잘못 잡을 경우에는 네.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낀 새우가 되어지고 낀 새우가 이미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지금 예. 그런 상태이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의 무역 의존도는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총 25% 정도 됩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은 미중의 그 갈등 속에서 한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네. 더 염려를 하고 더 불안해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하고 있을 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 아주 많이 생겼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임기 마지막 해에 그 활용 점정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고립 포위 외교의 가속도를 좀 높였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베트남과 일본을 순방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육안으로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베트남과 일본 가면은 그게 중국 포위하는 거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의 그 통신업체인 화웨이에 대해서 화웨이가 지난 5년간 북한하고 거래한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미국 상무부가 요구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일부 보도될 때는 화웨이에 대한 북한 그 거래 자료를 요구하라는 것은 미국이 어떤 북한을 목적에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언론에서 네네. 분석을 했죠. 그런데 화웨이 쪽에서 밝힌 걸 보니까 화웨이가 북한하고 거래뿐만 아니라 네. 쿠바라든가 다른 미국이 이제 어떤 교역 금지하고 있는 네, 과거에 그런 나라들하고의 어떤 교역 자료들까지도 다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화웨이가 이제 세계적인 통신 업체인데 네. 화웨이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약점을 잡아서 중국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국 어떤 고립 정책, 대중국 견제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대체 한국 외교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게 바로 한국 경제와도 매우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매우 그 가깝고 제가 참 좋아하는 한동대학교의 김준현 교수께서 네. 그 어떤 경향신문에다 칼럼을 썼어요. 그래서 뭐라고 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은 집 나간 한국 외교다. 그러니까 외교는 물론 밖에서 나가야 되지만은 그 어떤 그 가치라든가 외교를 추구해 나가는 가치라든가 컨트롤 타워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네. 그 중심을 잡지 못하고 집 나가 버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지금 동아시아가 그렇게 격동하고 있는데 미국의 대중 정책이 그런 식으로 더욱 더 중국의 목을 조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한 국면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아프리카 외교는 이런 동아시아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본다면은 참 한가하고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 자체에 대해서 항상 나라를 대표해서 순방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만 네. 너무나 우선순위라든가 선후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삐걱거리는 그런 순방에 유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어찌됐든 순방 외교를 통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혹은 남북 관계에 동아시아 정세에 도움이 되는 이른바 성과, 선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말은 많고 또 되는 것은 없는 뭐 이런 불안은 계속 긴장은 고조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 외교냐 이런 문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오늘 주말하고 오늘 아침까지 나온 뉴스를 보면서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던데 NLL 부분의 꽃게잡이 얘기를 하면서 경제도 심각한데 그 한 시간에 그 꽃게 이렇게 그 털어내고 뭐 이렇게 어망손질하고 하는데 일당이 뭐 한 시간에 10,000원인가? 뭐 하여튼 이 정도 되는데 2,000원으로 줄고 그러니까 이게 그 어선 피해만이 문제가 아니라 연평도 이쪽에 사는 주민들의 경제 손실, 경제 피해도 심각하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NLL 공동어로 수역하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리고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었는데 결국 계속 해마다 중국 어선이 다 잡아가는 모양이에요. 서해에 꽃게가 없대. 지금 꽃게탕 먹고 싶은데. 꽃게 수확량이 지금 제가 통계를 지금 까먹었는데요. 네. 뭐 한 3년 사이에 뭐 몇 분의 1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중국 어선이 싹쓸이 해버려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참 안타까운 한반도의 한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남북 분단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중국한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어자원, 네. 어민들의 우리의 어떤 생존권을 이런 식으로 두 눈 버젓이 뜨고 지금 줘버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서해에서 공동 오류수역을 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새누리당 이명박 정부가 집권을 하니까 결국은 노무현 정부에서 NLL 다 포기하고 그럼 뭐 북한한테 다 팔아먹었다는 식으로 정치 공세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도 그게 또 큰 논쟁이 됐습니다. 그렇죠. 쟁점이 됐죠. 대화록 NLL 대화록 파문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 발언이 없다는 거는 그 대화록 됐죠. 공개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됐고 대화록을 통해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은 서해 분쟁 지역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그리고 동시에 서해의 우리의 어족 자원들을 보호하고 그렇죠.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서해 공동 오류구역을 했습니다. 만약에 서해 공동 오류구역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다면은 지금은 서해 일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화해의 지역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공동 어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어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질 뿐만 아니고요. 그런 현장이 세계적인 어떤 관광 단지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보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왔을 테고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대만하고 중국 사이에 그 대만의 진먼도라는 데하고 중국의 샤먼이라는 진먼과 샤먼 사이가 이제 바로 중국과 대만의 어떤 국경이나 다름없는 지역이죠. 거기서 이제 허구한 날 포격전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통행 통상 이런 것들을 자유를 보장해가지고 굉장히 활발한 경제 교류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의 서해 오도하고 북한의 황해도 일대하고를 그런 경제 교육 지역으로 만들면은 어민들의 어떤 생존권 보장뿐만 아니라 경제 교역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 그렇잖아요. 경제도 어렵다 그러는데 아주 좋은 어떤 지역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에 33,193톤 잡힌 이후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올해는 2010년의 절반, 그러니까 한 15,000톤 이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계속 NLL은 꽃게 없어서 난리죠. 개성공단은 또 저 공단 중단해가지고 남북 공이 피해 입히죠. 이게 경제에 어렵다 그러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전부 안 써. 참 답답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개원 연설하기 위해서 지금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국회 본회의는 시작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입장 전입니다.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입장하면 바로 화면을 국회로 넘겨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을 좀 듣고요. 연설 내용에 정말 협치 그리고
함께 하자는 고 투게더 하자는 메시지와 의지가 있는 건지 연설 내용을 좀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고 그리고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선 선생님 어디 가시면 안 되고요. 저하고 같이 들으시면서 박근혜 대통령 연설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연설하기 전에 서해 관련해서 한마디만 짧게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북한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 시간에 잠깐 말했던 것 같아요. 중국 어선이 들어온 곳은 NLL을 선 타고 교묘하게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더 깊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 하구수역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강화도 옆에 섬인 교동도의 남서해 영역까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한강 하구수역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정전협정 제5조에 따라 가지고 거기는 NLL이 없어요. 거기는 NLL은 한강 하구수역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NLL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강 하구수역은 저기 그 김포반도 북쪽 우리가 이제 보면은 오두산 통일 전망대 있죠. 그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서 임진강하고 한강이 만나는 점인데 그 지역에서부터는 그 한강 하구수역인데 교동도까지 거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아 근데 거기에는 선이 없다는 거예요. 바다에 공동 관리 남북한의 공동 구역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이제 그 강화도 북쪽까지는 오지 않고 한강 그 하구수역의 서쪽 근처까지 지금 중국배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유엔사가 가가지고 중국배 단속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북한 아니 그 중국배는 그 유엔사가 단속하니까 북쪽으로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북한 영해 그 공동 관리 수역이긴 하지만은 북한의 어떤 육지의 한 200m 근처에서는 북한이 또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남한 육지 200m에서는 남한이 또 관리하게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북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우리는 이제 단속하기 힘들어가지고 또 단속을 못했는데요. 어쨌든 한강 하구 수역은 NLL 말고 NLL은 한강 하구 수역이 끝나는 지점부터 있는데 한강 하구 수역은 강화도 북쪽, 교동도 북쪽 이런 데는 NLL이 없다. 그러니까 선이 없는 지역이다. 공동 관리 구역이다. 이런 점들을 이번 기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 관리 구역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확산시킬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NLL 선이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그 공동 오록 구역, 공동 그 한강 하구 수역 자체를 남북한이 말 그대로 공동으로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어려운데 평화적으로 빨리빨리 해결 좀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힘들지 않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다양한 국민들이 그렇죠. 그렇게 막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한반도는 더 코리아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아, 저기 불안한 지역이구나. 이렇게 되면은 아니 우리가 한국이 불안한 지역이라고 국제사회에서 인식이 되어지면은 당연히 투자 같은 것도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것은 이제 결국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더 이어지는 거죠. 네, 참 어떻게 보면 그 우리의 외교가 그리고 또 우리의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좀 국민들을 이롭게 하고 국민들이 좀 더 먹고 사는데 또 윤택한 삶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어찌 보면 정치 논리로 또 군사 논리로 또 외교의 논리로 국민의 삶을 또 어렵게 해서 또 언론도 그게 또 문제라고 지적을 해요. 막 열심히 쓰고 있어 지금. 예? NLL 이게 뭐냐 중국배가 다 잡아간다. 뭐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크다. 이러고 나서 또 이제 포격자 한번 땅 있으면 또 안보 논리로 막 또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언론인들도 좀 차분하게 무엇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무엇이 국민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안보도 수많은 안보가 있지만 인간 안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안보에 충실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가 해줄까요? 네, 박근혜 정부는 그러니까 안보를 그냥 국방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안보의 개념들이 굉장히 다양화됐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국방만 안보가 아니고 가령 이제 미국에서는 바이오 시큐리티, 그러니까 보건 안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메르스 같은 것들이 유행하는 것도 그것도 안보예요. 그래서 미국은 국방부는 그냥 그대로 디펜스예요. 그러니까 국방이라는 그 개념만 사용하고 안보는 보다 더 다양한 개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제 우리 장윤선 기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요. 안보의 개념이 다양해져 가지고 서해에서 서해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안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준다면은 어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사회에서 분쟁이 훨씬 더 해결되어지고 그랬을 경우에 어떤 한반도에 대한 평화 지수가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안보가 더 잘 갖춰지는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를 국방 안보, 전통적인 군사 안보
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가 뭐냐고 물어보면 국방이라고 대답하시겠죠. 틀림없이요. 그렇군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한반도 평화지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미세먼지 지수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한반도 평화지수도 좀 만들어가지고 한반도 평화가 얼마나 좀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수치로 계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오늘 아침 좀 충격적인 또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공작원이라고 표현이 좀 되던데요. 네. 그러니까 신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밀무역을 하던 북한의 공작원이 그 공작원의 그 집에서 3만 5천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53억 원 정도에 되는 돈 그리고 또 금괴 등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이게 뭐 그 좀 북한 고위층들하고 관계된 자금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더라고요. 이번 사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렇게 큰 돈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한편으로는 뭐 아주 간단하게 나온 보도였기 때문에 네.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몇 가지로 봐야 되겠죠. 우선은 북한 사회 내에 어떤 부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부패 척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노동당 당대 7차 당대회를 할 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문을 보면은 그런 어떤 부패 척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북중 뭐 교역을 하는 지역에서 그 뭐 책임자 집에서 그렇게 많은 돈이 나왔다는데 그거는 이제 북중 교역을 담당하는 과정 속에서 그 개인의 어떤 비리, 부패 이런 거일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 그 부패. 개인의 비리와 부패 이런 것들을 중국 그 공안에게 파악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단속이 됐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의 부패나 비리는 한 개인에 그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게 반드시 연결고리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부패 구조를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사슬이 있을 테고요.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는 아마 이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사슬을 단속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조짐으로 확산되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정확하게 정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일부 언론에서는 저도 아침에 기사를 잠깐 보니까 네. 그거를 이제 북중 관계에 대한 어떤 종합적으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속에 나선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보는 언론도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도 부패는 묵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부패가 아니라 어떤 정당한 거래에 대해서 중국이 단속하는 것은 현재 상황 속에서는 중국이 어떤 북중 관계 속에서 북한의 압력을 넣기 위해서 그런 정당한 거래를 단속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왜냐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대중국에 대한 네. 목조이기가 본격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완충지대로서 중국은 북한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무슨 뭐 중국이 북한의 제재에 나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조금 확대된 해석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어쨌든 요 사건도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가는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경제 위기가 또 심각하다, 식량 위기가. 그래서 또 식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좀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평양에서는 뭐 스마트폰도 사서 뭐 젊은층들에게 뭐 인기가 확산이 되고 있고 뭐 또 굉장히 뭐 컴퓨터나 뭐 이런 걸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또 막 그 미사일도 하고 이런데 네. 또 식량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북한도 굉장히 우리처럼 양극화가 심각한가? 북한도 사회주의인데 왜 양극화가 있지? 이런 생각이 북한도 좀. 양극화가 있어요. 그래요? 예. 북한에도 양극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요. 북한이 지금 이제 경제를 조금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장마당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장마당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장마당에서 노동당보다 장마당이 세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양당 정치다 그러니까요. 노동당과 장마당에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돈을 버는 세력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신흥 그렇죠. 부자.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졸부인 거죠, 졸부. 졸부. 예.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그걸 북한에 졸부가 있구나. 그렇죠. 전주라고 그래요, 전주. 북한에서는. 전주? 예. 전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하고 북한의 일반 뭐 서민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당연히 빈부격차가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진짜 평양에 지금 돈이 나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요? 예,
최근에도 북한을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양의 밤거리가 화려해졌고 분명 전에는 제가 평양 간 게 마지막으로 한 2006년인데 딱 10년 전이네요. 네. 그때는 평양 밤은 캄캄했어요. 그래서 저는 칠흑같이 어둡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칠흑같이 어두운 거를 서울에서는 도저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평양 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게 뭐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평양도 밤거리가 화려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평양에 택시도 많이 있고 승용차도 많이 있고 교통 체증도 생기고 그러나 이제 식량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부터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삼남지방에서 풍년 들어서 전국을 먹여 살린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남지방? 예, 이제 우리 이제 곡창지대, 우리 남부의 곡창지대에서 네네네. 이제 풍년이 들어서 전국을 먹여 살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기 북한 같은 경우에는 평야지대가 굉장히 적습니다. 저 황해도 재령평화 일대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서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북한은 이제 대부분 다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농지가 적으니까요. 북한으로서는 그 북한의 국토의 특징상 이제 식량은 기본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은 지금도 그러니까 이 밥에 고깃국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인민들의 생활이 충족하게 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조금 나아지긴 나아졌어요. 몇 년 사이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절대적 공표에서부터는 이제 많이 벗어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뭐 아사자가 발생하고 이런 위기는 예, 이제 끝났다. 그렇죠. 94년부터 그 10년간 이제 북한에서 고난 행군이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때는 정말 아사자들이 발생하고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대체 식량 대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총 수요량에 비해서 오늘 그 보도 나온 걸 네. 보니까 한 60만 톤 정도가 이제 네,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부족한 게 북한의 식량이 대체 식량을 통해 가지고 증산이 되긴 됐지만은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족한데 그것이 국제사회의 지원이라든가 또는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는데 그 지원이 몇 년간 이제 끊어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60만 톤의 어떤 부족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참 이게 국민들의 사회주의니까 거긴 밥은 의식주는 책임져 주는 나라인 네. 거잖아요. 네. 그죠? 밥도 먹여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집도 주고 이런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게 안 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자신들의 체제의 전환, 뭐 대안 이런 것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위기들을 얼마나 남북 관계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풀어낼 거냐 이거는 북도 남도 공히 고민해야 될 과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지금 북한으로서도 이 남한과의 경제 협력의 필요성이 직면해 있는 거죠. 경협의 필요성. 예, 이제 북한도 이번에 노동당 7차 당대회에서 네. 사회주의 어떤 기업 책임 관리제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뭐 국가 경제 발전 전략 이런 걸 네.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기업의 현장에 있어서의 어떤 융통성이라든가 책임성, 뭐 자율성 이런 것들을 중시해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를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런 것만으로 뭐 되겠습니까? 외부의 투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북한으로 본다면은 외부의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게 네. 당연히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으로 투자하는 것 이런 게 가장 큰 게 될 거고 또 북일 수교를 하게 된다면은 네. 어떤 일본이 또 어떤 그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어떤 피해 보상을 하게 될 거고 그런 게 이제 북한에 대한 투자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남한과 관계에서 어떤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죠. 네. 핵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하는데 남북 경제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국가 전략을 어떻게 짜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을 폐기시켜야 되는데 네. 핵과 미사일을 폐기시킨 데는 단기간에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장기간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핵과 미사일을 폐기시키는데 적어도 어떤 10년의 목표를 세우고 그럼 10년 기간 동안에 핵과 미사일을 폐기시키는 데는 핵과 미사일을 폐기시키기 위한 협상도 하고 동시에 그 기간 동안에 남북 간의 다양한 경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남한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여 나가고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새로 생기는 그런 이른바 쩐주들 이런 어떤 신흥 부유층들이 네. 남한과의 교역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얻어서 그래서 북한 사회 내부에서 변화의 필요성들을 스스로 또 만들어 나가게 우리가 또 지원을 해주고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대북 정책
또 북한 내부에 있어서의 그런 변화 요인 형성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이루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복합적 접근이라는 것을 네. 지난 3년간의 또는 지난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8년간의 이걸 보면은 과연 이 정부에서 이런 복합적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단성적 접근도 잘 못하는데 네. 복합적 접근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또 당연히 들겠죠. 기대가 난망이네요. 그러니까 문제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법은 다 나와 있는데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정말 의지가 있다면 하는 것이고 의지가 없으면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결국엔 그 자리에서 헤매고 있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뭐 이제 NLL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개성공단 문제 또 전반적으로 또 지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 외교의 문제 모든 것이 이제 복합적이어서 이거를 이렇게 동시다발로 전부 이렇게 한꺼번에 풀어야지. 예, 안 그러면 이게 뭐 순차적으로 풀린다거나 이럴 수는 없겠다.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외교에서 그런 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판장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경제 위기, 네. 지속적인 저성장 상태 이런 게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돌파구가 필요해요. 예. 그러면 이거는 경제 그 자체의 접근으로서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인 요인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미국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은 중국 경제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은 석유 가격에 있어서 또 변동이 생긴다면은 이와 같은 국제적 변수가 굉장히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네, 네. 따라서 이런 국제적 변수를 관리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는 것은 또 외교이니까 그건 외교하고 경제하고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남북한의 분단, 북한으로부터 오는 어떤 위협을 어떻게 최소화시켜서 코리아 리스크를 어떻게 축소시킬 것인가. 이것이 또 한국 경제의 어떤 투자 환경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 속에서 한국이 어떠한 생존 전략을 찾아 나갈 것인가. 이건 역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고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라든가 미중 관계라든가 경제의 국제적 변수라든가 또 경제 자체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 총체적, 복합적으로 사고해야지 네. 경제도 잘 될 수 있고 외교도 잘 될 수 있고 남북 관계도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것들 다 분리해 가지고 북한 때리기, 북한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북한 때리기만 열심히 하면은 국내 정치적으로 좀 득점 요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이것이 지속되잖아요. 네네. 그럼 국민들은 북한 때리기에 대해서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피곤하는 거예요. 예. 경제는 안 좋은데 북한 때리기를 계속해가지고 한반도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은 그러면 경제는 더 안 좋아진다. 그렇군요.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는 건 이런 것들에 대한 복합 전략은 없습니다. 하는 것은 북한 때리기, 뭐 아니면 또 북한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 이런 것 말고는 지금 없기 때문에 경제가 안 풀리는 이유도 바로 외교에서는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균형 해결을 할지 방향을 네. 잃고 있는 거고 남북 관계에서는 북한 때리기하고 북한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밖에 전략이 없기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아 정말 그 핵심을 꿰뚫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미중 사이에 끼어가지고 눈치만 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균형자,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할 거냐 이런 고민 없이 그냥 끼어서 눈치만 보고 있고 끌려다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 외교만 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경제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로지 북한 망하기만을 그러니까 이게 그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데 그 감이 언제 떨어지냐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아주 그 뭐랄까 후져. 단순해요 너무나. 네. 그러니까 국가를 겨냥하는 그 그러니까요. 방침이 너무나 예. 단순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하고 일본 가서 중국 포위 전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7일 날 또 미국에서 인도의 모디 총리를 불러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도를 불러가지고 또 중국 포위를 해요. 인도식으로 막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 오바마 대통령은 자기 국익을 위해서 베트남, 뭐 인도 이런 데하고 지금 정상회담도 하고 그렇죠. 그럽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5월 23일 날인가 베트남 갔어요. 네. 그런데 베트남은 5월 19일 날이요.
베트남 국방장관이 베트남 주재 중국 대사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군사협력 잘하자 이래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협력하면서 네,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중국도 만나는 베트남한테 아니 중국한테 네. 야 우리가 미국하고 협력하지만은 니네하고 잡은 손 우리 안 놓게 또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도도요. 네. 모디 총리가 미국 가가지고 미국하고 막 협력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인도는 또 뭘 하냐면은 인도 총리가 또 작년에 중국 가가지고 중국하고 경제협력 하는 거 다 약속을 해요. 우리는 뭐 하고 있냐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왜 아프리카 갔어요? 왜 인도하고 네. 베트남은 그렇게 미국하고 협력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중국하고 잡은 손을 안 놓느냐? 네. 그거는 미국이 아시아 정치에 불안하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은 TPP 하겠다 그러는데, 네. 근데 힐러리 클린턴은 지금 TPP 안 하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아시아 정책이 네.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베트남이나 인도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성장이 지금 되고 있지만은 과연 미국의 경제 성장보다 어떤 중국의 성장에 의해서 네.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게 더 많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협조하면서도 또 중국하고 잡은 손은 또 안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 원수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이익, 거의 그 국가 이익이라는 이익의 가장 큰 건 국민적 이익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국민적 이익을 위해서 정말 그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고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은 아프리카 가서 무슨 국익을 가져왔지? 가서 북한 욕한 거 말고 또 뭐가 있었지? 북한 욕한 거하고 네. 새마을운동 수출한 거. 아 새마을운동.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새마을 학과도 생겼잖아요. 영남대에. 예. 그 굉장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 욕하러 거기까지 간 거야? 아니 우리한테 뭐 도움이 세게 되는 게 있다면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 가서 또 뭐 해프닝도 있었잖아요. 예? 뭐 우간다에 가가지고 해프닝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외교가 결국에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도 뭐니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런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 히로시마에 가서 5월 27일 날 히로시마에 갔지 않습니까? 네네.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가서 사실은 이제 사과는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베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본 국민들한테 네. 오바마를 불러 들어가지고 히로시마에 가서 이 핵 없는 세계를 만들어냈다고 네. 예. 그렇게 내가 오바마가 발언하게 만들었다. 네네. 이것은 사실상 사과나 아하, 다름없다. 그렇군요. 이런 식의 효과를 얻은 거죠. 그래서 아베의 네. 지지율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도 이제 자기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아프리카에 가셨던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피한 뭐냐고. 거예요. 난처했던 거였어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 피폭자들 문제는 그렇구나. 거기서 피폭자 공원 유령비를 안 간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외교도 제대로 못하고 아프리카 가 계시고 이랬던 거네요. 갔다 와서 병 나가지고 또 아프시고. 자, 그런 박근혜 대통령 지금 국회 입장하셨습니까? 입장하셨고요. 지금 도착하셔서 이제 곧 개원 연설을 네.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카메라를 국회로 넘겨서 국회 현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예, 국회 연설 보시고요. 저희가 다음에 11시에 정현주 전 KBS 사장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